오늘 주제는 몰입, 삶이 달라지는 경험이란 주제로 합니다. 몰입이란 주제는 저희가 사고력 수학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주제예요. 그리고 교과 수학할 때도 이 몰입을 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교과 수학은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은 몰입을 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활용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몰입을 해보는 경험은 학생들한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고요. 어른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요 몰입을 하기 전에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찰흙처럼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머리는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 결과와 자연실험 결과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헝가리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1880년생부터 1920년생까지 그때 태어난 헝가리의 천재들이 많아요. 노벨상 수상자 7명, 수학계의 거의 노벨상급인 울프상 수상자 2명, 그리고 노벨상을 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폴 에어디시 또는 폰 노이만,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가 폰 노이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요 시기 헝가리에서만 태어났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기,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나라에서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났을까? 만약에 타고난다면,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면 그 민족 전체가 이 시기에만 이렇게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시기 헝가리에는 에트베스 수학 경시대회라는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이 경시대가 잘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 경시대에 입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따로 클럽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수학 잡지 같은 것도 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정답을 몇 개 맞췄느냐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도 깊이와 창의성을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는 거였어요. 경시대회가 있어 놓으니까 이 당시 헝가리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연 실험이 된 건데 우리 인간의 뇌기가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후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거가 필요하면은 뇌는 거기에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생기면서 그 부위가 발달해요. 뇌경색, 뇌출혈 또는 교통사고 이런 외부적 사고에 의해서 뇌의 일부분이 사라진 경우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재활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그 부위가 담당하던 기능은 당장은 못하는데 좀 지나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뇌의 부위가 생겨요. 뇌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로, 병이나 사고로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어른의 경우에도 뇌의 가소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런던의 택시기사가 굉장히 따기 어려운 면허증이 돼요. 런던은 오래된 도시라서 좁은 길, 일방통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A에서 B까지 가장 최단 거리로 가는 길을 다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는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지 임의로 막 주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간다. 여기는 일방통행이니까 이렇게 줘야지 저렇게 간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가 느리니까 약간 돌아가더라도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런던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 길도 한두 개가 아니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조합을 하면 무수히 많은 조합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런던 시내 지도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이 보통 면허증을 따려면 한 2, 3년 걸려야지 면허증을 딴대요. 그래서 누가 실험을 한 거예요. 택시 기사 응시할 당시에 뇌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또 뇌를 스캔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맨 처음 시작할 때 뇌하고 합격할 때 뇌하고 보면은 2, 3년 사이에 요 공간 지각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조차도 어느 부위를 많이 쓰면은 그 부위가 성장합니다.
이런 거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또 다른 사례가요.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고 히스패닉계가 많이 사는 좀 학력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였어요. 여기에 어떤 선생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그전에는 졸업이라도 해라 하고 미국은 고등학교 수학 과목을 우리나라하고 달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알지브라, 대수죠. 그런 거를 안 배우고 좀 더 쉬운 과목을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알지브라, 지오메트리 이런 거 말고 그보다 쉬운 중학교 과정을 조금 복습하는 그런 수학을 가르쳤던 학교인데 이 수학 선생님께서 높은 목표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일반 교과도 가르치고 심화 과목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AP 수학이라고 대학에서 배우는 대학 수학을 성의수하는 것까지 가르쳐요. 수학은 보통은 아이비리그 가는 애들만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부임해서 가르친 애들이 고3이 되고 있을 때는 미국 전체에 있는 그 수많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전국 4등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뉴욕에 있는 스튜이베선트 과학고하고 브롱크스 과학고, 우리나라 영재고 과학고에 해당되는 특수목적고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2등을 한 거예요. 애들 유전자 풀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걔들의 성장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그 수학머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흔히 타고난 수학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과목에서 최상위의 성취도를 이뤄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요. 어떤 사람이에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분야, 수학머리 말고 스포츠, 육체가 지배하는 분야예요. 그 중에서도 농구예요. 키가 작으면 안 되고, 그리고 순발력, 여러 가지가 필요한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능이 없다고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잘렸어요. 대학을 갈 때도 어찌어찌 대학을 가려고 지원했는데 지망하는 대학에서 못한다고 거절당했어요. 대학을 또 어찌어찌 가서 졸업을 하는데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도 자기가 지원한 두 팀이 거절했어요. 대학생이 졸업하는 24살까지 그닥 잘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조차도 재능이 없다고 24살까지 그런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해냈어요. 이거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몰입을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몰입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타고난 재능의 차이나 이거를 뛰어넘게 만드는 점프를 하게 만드는 치트키거든요. 몰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몰입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도 안 돼. 어차피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달라져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 재능도 커진다 라는 걸 믿어야지 몰입이 돼요. 그래서 몰입의 전제 조건이 타고난 재능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수학 수능일 수도 있고요. 영재고 합격일 수도 있고요. 농구의 프로농구 선수가 돼서 인류 선수가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올림픽 금메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재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부 분야에서는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기술이라고 할게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재능이 안만 좋아도 얘가 훈련을 안 해서 기술이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안만 좋아도 재능이 너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곱하기예요. 재능이 진짜 좋은데 기술이 빵이면 전체가 빵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만으로 안 됩니다. 또 필요한 것이 끈기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끈기. 이것을 그릿이라고도 하거든요. 다 좋아요.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실패하면 자빠져 버리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면 끈기가 0이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의 관계예요. 끈기에다가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끈기와 마인드셋은. 마인드셋이 타고난 클래스대로 성공한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 금수저가 아마 날고 기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육두품이 끝이야.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어. 내가 1등 할 수 없어. 내가 수학 잘할 수 없어. 이런 마인드셋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끈기가 있기도 어렵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아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운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데는. 다 좋아요. 하지만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운에는 시대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로 정말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기술도 많이 훈련을 해서 있어요. 정말 끈기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도 참 좋아요. 해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축구가 그닥 인기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축구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축구로 1등을 해도. 자, 그래서 운과 시대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재능, 기술, 끈기, 마인드셋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재능만 먼저 볼게요. 재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능력으로 나눠져 있고 개의 둘은 도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중3 때 역도 시작해서 열을 하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10일 만에. 역도 기술이 있었겠어요? 끈기를 발휘할 틈이 있었겠어요? 마인드는 있을 수 있었겠지. 타고난 게 그만큼 중요하죠. 장미란 선수가. 하지만 장미란 선수가 그 정도 레벨에서 올림픽 금메달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암만 해도. 후천적인 노력이 합쳐져야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인 능력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몇 배나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레벨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후천적 능력이에요. 선천적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후천적인 능력이니까 이것만 할게요. 후천적인 능력에는 이렇게 세 개의 팩터가 영향을 미칩니다. 타고난 체질, 마라톤 장거리에 적합한 체질이 있어요. 100m 단거리에 적합한 체질이 있어요. 체조에 적합한 체질이 있어요. 수학에 좀 더 적합한 체질이 있고 사회에 적합한 체질이 있을 거예요. 뇌에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해보면 누구는 조금 노력해도 잘하고 누구는 많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체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나는 거는. 하지만 체질이 같다면 심지어 체질 차이가 제법 있다 하더라도 제가 타고나기는 마라톤 체질을 타고났어요. 속근이 좋고 지근이 많아요. 온몸에. 지구력이 좋고 폭발적인 스피드는 약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노력을 좋은 코치님, 좋은 프로그램 따라서 체계적으로 어디에도 또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100m 달리기 하는 게 늘까요, 안 늘까요? 늘지요. 조금만 늘까요? 꽤 많이 늘까요? 꽤 많이 늡니다. 안 할 때랑 비교할 수 없이 늡니다. 이거로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100m에서? 그건 어려울 거예요. 타고난 체질이 장거리 체질이니까. 근데 수능에서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수준은 될까요? 40만 명 중에서 만등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체질도 있어요. 있지만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이 더 중요하더라. 우리가 진짜 올림픽 금메달 정도 레벨이 아니고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이 정도 레벨, 상위 1%에 드는 레벨이라면 된다. 그거는 그닥 어렵지 않다. 그리고 노력으로 커버가 된다. 타고나는 것보다. 그럼 타고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건 체질과 선천적인 능력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외에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노력의 질이 똑같은 양을 노력해도 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 방법, 뭐 공부로 치면 공부 방법이겠죠.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제가 수학 공부에 적합한 방법을 몇 번 설명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과학 과목 공부 방법이 따로 있고요. 영어의 공부 방법 따로 있고 국어의 공부 방법 따로 있습니다. 사회의 공부 방법도 따로 있어요. 운동도 아마 운동마다 좋은 체계적인 훈련 방법이 다를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든 지식이든 훈련 방법이 거기에 적합한 체계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점점 시대가 가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수학만 예를 들면 수학 공부에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거기 좋은 방법을 했지만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운동으로 치면 기초 체력, 공부로 치면 배경 지식, 악기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걸로 치면 기초 기술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수학 실력이 잘 늡니다. 배경 지식이 적은 학생은 천천히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경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빨리빨리 커져요. 지수함수적으로 노력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입이 노력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이거 세 개의 요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몰입을 다루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에는 몇 번 했었어요. 나머지 기초 체력에 대한 설명에도 몇 번 했어요. 수학의 기초 체력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 밑에 있는 정서, 태도, 이거에 대한 거 많이 했어요, 설명에. 배경 지식은 많이 설명이 안 했어요. 자, 오늘은 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노력의 양에 대해서도 중요해요. 아무리 노력의 질이 좋고 체질이 좋아도 노력의 양이 적으면 안 돼요. 박태환 선수가 진짜 세계 초일류의 코치하고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오셔 코치하고 훈련을 했어요. 하지만 훈련 양이 적으면 안 되겠죠. 몰입해서 했어요. 근데 잠깐만 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력의 양도 중요합니다. 노력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저희가 설명에 여러 번 했습니다. 설명에 여러 번 했는데 일단 동기 매우 중요하죠. 공부해야 되는 동기 매우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설명에 한번 했었어요.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한 설명에 했었고요. 훈련 시스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택과 집중. 자, 어른으로 치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를 했는데 이것도 하고 워라밸도 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취미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경제적 성공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24시간을 얼마나 달라지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노력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체력입니다. 진짜 육체적인 체력이에요. 육체적 체력이 영향을 매우 미칩니다. 그 다음에 노력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이 갖춰져 있으면 크게 동기가 없는데 저절로 공부를 해요. 선택과 집중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집중이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져 있으면. 에너지 소모도 적어요. 여기서 체력이 약해도 습관이 갖춰져 있으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한번 학부모님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언제 했냐고 하시면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몰입이 공부하는 양, 노력의 양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몰입을 하면은요, 자기가 이거 뭐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집중이 되고요. 없던 체력이 막 나와요.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몰입을 하면은. 몰입의 중요한 특징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맨날 며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공부를 해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습관이 없어도 그냥 자꾸 하고 싶어져요. 오히려 말리는 게 어려워요. 마치 술이나 담배 이런 거에 중독된 상태하고 비슷해요. 공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걸 말리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양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몰입입니다. 공부의 질에도 노력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노력의 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몰입은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쳐요. 만병통치약 같죠. 자, 그 다음에 노력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동기라고 했잖아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첫째는 마인드셋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노력을 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할까요?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죠. 이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인드셋을 교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마인드셋은 아까 전에 전 단계에도 나왔죠. 마인드셋은 여기도 나온 거예요. 성공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요. 안 좋은 마인드셋 가지면 재능이 있고 기술도 있고 끈기가 있어도 성공을 못해요.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인드셋은 동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장 마인드셋 학부모님 설명에 여러 번 했었어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기가 셀프 동기부여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동기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로 치면 경영자, 관리자가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학교나 학원으로 치면은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이 동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노력의 양에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동기는 성장 마인드셋 매우 중요하다. 피드백, 부모님의 피드백, 교사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피드백,
우리가 사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마인셋 살짝 미칠 수 있고요. 피드백이 거의 유일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공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피드백이 거의 유일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건 어른도 똑같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마음이 생겨요. 나는 흙수저라서 어차피 안 돼. 부자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전교 1등은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수학머리 좋은 사람 타고난 거야.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노력을 많이 못합니다. 이 믿음을 바꿔줘야 돼요.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요. 이 믿음도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표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숭고한 일이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돈 받기 위해서, 아니 노예로 칠게요. 자, 노예가 벽돌로 무슨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 벽돌을 안 하면은 채찍으로 맞으니까 한다. 이게 목표인 사람. 자, 노동자예요. 이거를 해야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한다. 아니면 이거 잘해야 인사고개가 올라가고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한다. 그런데 누구는 이 건물을 짓는 게 건축가예요. 내가 그렸던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셀프 건축이요. 1인 건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을 짓는 거예요. 누구는 예술가예요. 예술가라서 내가 생각했던 작품을 완성하는 중이에요. 누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동기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목표를 받느냐.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노력의 양에는 동기가 영향을 미치지만 훈련 시스템도 중요해요. 훈련 시스템은 훈련 코치, 훈련 체계와 코치가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코치가 엄마표 공부를 할 때는 부모님이실 테고요. 학원에서 하면 학원 선생님, 학교에서 하면 학교 선생님, 운동선수라면 코치님이겠죠. 이 코치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훈련할 때랑 PT 선생님하고 운동할 때랑 같을까요? 다르죠. 훈련 체계가 엽기 던져놓고 너 혼자 하루에 몇 개씩 운동해. 이렇게 하는 게 노력이 양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PT 받으러 가고 한 번은 줌으로 PT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훈련 체계를 짠 게 낫겠어요. 다르죠, 그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유한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작심삼일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에 맡겨 놓느냐,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집단으로 하면은 더 훈련량이 늡니다. 그래서 합숙훈련도 하는 거고요. 어떤 반에 들어가서 반 단위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훈련 시스템이 노력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옛날에 삭kum을 설명했지만 조금 요약을 하면요. 반복 횟수랑 반복 기간이 중요해요. 습관이 형성되려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아주 강렬한 감정일 때는 단 한 번 반복하고도 습관이 생겨요. 마약 이런 게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의 맛을 보게 할 때 이 좋은 감정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의 역할이고 여러분이 공부 습관 만들어 줄 때 이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적을 해가지고는 습관이 잘 안 생긴다. 아무리 오래 반복을 해도. 왜냐하면 할 때마다 지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교정해 주려고 더 좋은 습관 만들어 주려고 지적을 하시죠. 연산 틀리면 연산 지적, 문제 실수하면 실수 지적, 까먹으면 기억력 지적. 배웠는데 이게 뭐야? 야,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근데 이게 습관을 방해해요. 나쁜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을 석 달이라든 뭐 60일 하면 습관이 된다. 21일 하면 습관이 된다. 석 달 하면 습관이 된다 하지만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 해도 습관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난이도 따라도 달라요. 하기 어려운 습관은 오래 걸려요. 간단한 거는 빨리 습관이 형성이 돼요. 자극 시스템, 예를 들면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이를 닦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이를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큐라고 하거든요. 큐를 정해놓으면 습관이 쉽게 형성이 돼요. 대표적인 게 장소를 정해놓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한다. 집안의 요 장소에 가면 공부를 한다. 요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자극을 설계해 놓으면 우리 인간이 그 장소에 가면 그 시간이 되면 딱 그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습관에서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 학부모 설명회 때 했습니다. 필요하면은 올해 2023년도에도 한 번씩 더 할게요. 자, 재능이냐 노력이냐. 성공에는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 재능을 개발할 때는 후천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이 중요하다. 타고난 재질보다 더 중요하다.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몰입이다. 몰입을 하면 레벨이 달라진다. 퀀텀 점프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 상승이 있고 어마어마한 공부 양의 증가가 있다. 폭증이 생겨요. 그래서 몰입을 한번 다루려는 겁니다. 몰입에 대해서요. 몰입이라고 하는 건요. 뇌에서만 보면요. 거기에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완전 총동원되는 게 몰입이에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내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요. 운동선수도 예를 들면 진짜 몰입이 됐을 때 어떠냐면 야구선수가 야구공을 치는데 야구공이 수박만 하대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천천히 날아온대요. 자기가 배트로 얼마든지 칠 수 있대요. 축구 선수가요. 축구하는데 몰입이 되면 다른 선수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인대요. 자기는 축구장 전체가 다 보인대요. 공부로 치면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요. 지금은 안 풀려도 언젠가는 풀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든대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을 한 문제에 몰입해도 몰입이 행복하고 하루 종일 몰입이 된대요. 얼마 전에 필즈상을 딴 허준희 교수의 부인께서 석사를 같이 했던 동기예요. 그분도 수학 박사신데 자기 남편이 몰입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한번 몰입하면 세상을 잊어버린대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잘 모를 정도래요. 그걸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맨날 며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분야에서 운동이든 예술이든 공부든 연구든 개발이든 어느 분야이든 이 몰입이 가진 거는 비슷해요. 이게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식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아마 종교적인 불교로 치면 삼매, 다른 종교로 치면 기도를 깊이 할 때 들어가는 무아지경 단계, 초월자를 만나는 그 순간처럼 돼요. 우주에 나와 그 몰입 대상만 있는 같이 느껴진대요. 여러분도 살면서 아주 긴 몰입, 강한 몰입은 아니더라도 약한 몰입은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의 몰입은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마이너스의 몰입이 있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마 그게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같으면 무언가 잘못해서 혼나기 직전이에요. 아니면 커서는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니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잘 때도 걱정하면서 자고요. 깰 때도 걱정하면서 깨고요. 자는 중에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의 몰입이에요. 긍정적인 몰입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24시간 내내 자기 전에도 자는 중에도 깨서도 24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게 몰입이에요. 몰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강한 몰입, 약한 몰입, 짧은 몰입, 긴 몰입도 있고요. 능동적인 몰입, 수동적인 몰입이 있어요. 수동적인 몰입은 이런 겁니다. 사자가 쫓아와요. 도망가고 있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하겠죠. 그런 게 수동적 몰입. 대표적인 게 고3이 돼서 공부를 해요. 수동적인 몰입이죠. 마감 시한이 있어서 막 쫓기면서 몰입을 해요. 개발자들이 마감 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24인가요? 24 개발 일정이 한 달 뒤로 다가왔어요. 막 밤새고 있겠죠. 그 집단 전체가. 그런 게 수동적 몰입이에요. 수동적 몰입이 우리를 몰입 단계로 밀어넣는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우리가 반강제로 몰입에 빠졌던 적이 어쩌면 요 수동적 몰입 단계에 있으셨을 거예요. 고3일 때라든지 뭔가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죽을 둥 살 둥 뭔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있어요. 과 동기입니다. 고성준이라는 친구예요. 우리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수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 친구가 돌아와서 수원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이 친구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 고성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박사학위 말년차예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박사학위 못 따면은 그냥 박사학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했던 주제가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아주 난제였던 거예요.
4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박사학위 못 따고 돌아가면 황당한 거예요. 나이는 30대가 돼가지고 아무런 석사가 끝인 거예요. 교수도 될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처자식은 있고 황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연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죽자고 연구했다 하더라고요.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4년 동안 했던 배경은 있겠지만 4년 동안하고 그 6개월 동안 집중했던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난제가 풀린 거예요. 여러 가지 운이 작용을 해요. 우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한데 나중에 몰입이라는 걸 공부해 오시면 이런 것도 몰입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어쨌든 수동적인 몰입이 된 거죠. 능동적인 몰입도 있어요. 이렇게 쫓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몰입이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결합된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마감 시간을 중간중간 설정해가지고 몰입도를 올리는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설정한 걸 수도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몰입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관리자들 중에 연구조직을 잘 가동하시는 분은 전부 다 불타는 연구조직을 만들어요. 그런 연구조직을 가진 회사가 잘하고요. 경영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거는 경영에서 아주 큰 중요한 이론으로 경영학에서 다루더라고요. 또 활동 위주의 몰입이 있고 사고 위주의 몰입이 있어요. 활동 위주의 몰입, 예를 들면 스포츠를 한다. 막 훈련을 하면은 몰입이 되거든요. 재밌어요. 게임을 해요. 진짜 몰입해서 게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활동 위주의 몰입이에요. 사고 위주의 몰입은 주로 이제 생각으로 하는 몰입이에요. 연구죠, 주로.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활동 위주의 몰입은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이상은 못해요. 근데 사고 위주의 몰입은 무한히 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필즈상 수상자가 하다가 못된 분이 있어요. 페르마의 정리라고 유명한 몇백 년 된 난제를 증명한 분이에요. 앤드류 와일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부터 이 페르마 정리를 증명하는 걸 자기 인생의 목표로 잡는 거예요. 능동적 몰입을 했죠. 20년 동안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증명했어요. 근데 뭔가 아쉽게 놓친 게 있어서 40대에 증명했다 했는데 못하고 41세에 완전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즈상을 못 땄어. 왜냐하면 필즈상은 40세까지만 주거든요. 그래서 필즈상을 못 따고 특별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필즈상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필즈상 특별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떤 필즈상 수상자보다 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20년 동안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몰입은 무한정할 수 있다. 섞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실험과학이에요. 실험을 하는 형태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사고도 있어 섞여 있어서 오래 할 수 있지만 어느 한계 이상은 잘 못해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몰입할 때 보면은 과로사가 좀 나와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하다가 과로사가 가끔 있는 게 몰입은 했는데 지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의 몰입, 집단의 몰입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경영학에서는 집단적으로 몰입을 시키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하고 있어요. 자, 몰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노력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다른 레벨로 변한다. 몰입을 안 했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를 성공을 해내요. 몰입을 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한 거는 내가 천재라서가 아니고 몰입을 했기 때문이다. 몰입을 하면요, 각종 증언이 몰입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노력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 몰입을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노력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심지어는 그 노력이 완전 질적으로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한 시간을 해도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시계 봐가면서 멍 때리면서 딴 생각해가면서 책상에만 앉아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이 완전 초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노력의 양이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는데 괴로운 노력이 아니에요. 즐거운 노력이고 기쁜 노력이에요. 이렇게 노력의 질과 양과 노력할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행복한 노력을 하게 돼요. 또 이걸 하고 나면요, 실제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저희 사고력에서도 많이 경험한 건데요. 노력을 하면 뇌가 좋아져요. 심지어 몰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몰입을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지능이 올라갑니다.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 몰입을 제 사고력에 녹이게 된 계기, 수학교육에 녹이게 된 계기가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서인데요. 이분 증언이 돼요. 이분이 한 7년 동안인가
1년 반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 아주 긴 기간 동안 몰입을 해서 진짜 어려운 난제를 몇 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제조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제조공학 분야에서 진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거고 몇십 년 동안 안 풀리던 난제를 해결하신 건데 이분이 모 LCD 회사 삼성 SDI인지 LG LCD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LG 디스플레이인데 뭐 이분이 근무하실 당시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하여튼 거기서 자문을 나가신 거예요. 거기 있던 연구진들이 어떤 불량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LCD 쪽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이 공정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진들이 했던 거를 쭉 설명을 듣고 한 일주일 하니까 그 LCD 회사의 연구진들이 예상도 못한 전혀 뜻밖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계측기가 원인이었대요. 거기에 있던 오염물질이 원인이었는데 본인들이 보고도 안 했던 것을 이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해결 못하던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해서 진짜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몰입을 하잖아요. 이해력이 엄청나게 점프해요. 이거는 많이 봅니다. 몰입을 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뇌가 변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학자들의 눈빛 보시면 다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흐리멍텅하지가 않아요. 그게 몰입을 하면서 뇌가 실제로 좋아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은 내용, 어려운 걸 이해하는데 이해를 잘해요.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약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물리학 외에 전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역사라고 할게요. 역사를 공부하는데도 잘 돼요. 신기하죠? 이해력도 올라가요. 몰입을 하면요. 그 몰입 대상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겨요. 제가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문화유적 관련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분이고요. 그분이 이런 걸 인용을 했어요. 최순우 관장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국립박물관 관장님을 하셨던 분이 쓴 글,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라고 하는 그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야 사랑하게 된다예요. 알아야 사랑하게 된다는데 몰입을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분은 롤이라는 게임 모르실 거예요. 전 애정이 없어요. 어떤 분은 테니스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 애정이 없어요. 테니스를 안 해봤거든요. 테니스가 인생에서 누구나 테니스를 해야 되고 테니스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테니스를 안 친 사람은 인생의 루저야. 인생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테니스를 몰입해서 하다 보면요. 애정이 생겨요. 만약에 테니스 국가대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테니스에 대한 정말 사명감까지 생겨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국위를 선언한다든지 이거를 통해서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숭고한 감정까지 생기고 정말 사명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몰입을 하면 그 몰입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생겨요.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몰입을 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 풀리던 문제인데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심지어는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이따도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요. 특히 공부와 관련하면 공부할 때 그 공부의 질과 공부의 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머리 자체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지는 건 몰입 말고는 제 생각에는 잘 없습니다. 자, 천재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공통된 이야기. 어떻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나요?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나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뉴턴이 이런 말 했어요. 내내 그 한 가지만 생각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에요. 다행히 신은 나에게 민감한 코와 노쇠와 같은 끈기를 주셨다. 이 사람들 자기는 평범하다고 해요. 한 사람, 두 사람만 비하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무섭게 몰입한대요. 뉴턴이 일화 많잖아요.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빈 그릇이 있으니까 밥을 먹었군 하고 나가고 한참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오던 길이었는지 나가던 길인지 까먹어요. 한참 몰입하다 보니까 달걀을 삶다고 하고서 시계를 삶아버렸어요.
그런 종류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안도 많고요. 뭐 그 노벨상 탄 사람들 다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꼭 과학, 수학 분야 아니고 예술가든 운동이든 어느 분야에서 진짜 대가가 된 사람들은 다 몰입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뭔가를 남이 들으면 고행일 것 같은 걸 기쁘게 한 걸 이야기해요. 그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주의 대상이 됐던, 몰입의 대상이 됐던 것만 존재하는 그 경험, 사방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재라고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몰입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요, 몰입을 하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진로를 살까, 어떤 삶을 살까 할 때 청소년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해라.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파이어라는 거를 꿈으로 삼아요. 조기 은퇴죠. 경제적 자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에서 괴로운 일이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딴 게 있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얽매여서 그걸 못하니까 빨리 얘를 조기 은퇴할 수 있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기는 삶이에요. 사실 잘하고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일이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수억 가지는 아니겠지만 직업이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다 경험해 보셨나요? 어느 걸 잘하는지, 어느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지 하다 보면 이거 말고 괴물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럼 진로를 바꿔서 이걸 하는데 와 이것도 괴물 같은 사람 있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성공할 확률 91%고 여기서 87%니까 91%짜리 노선으로 갈아타야지. 이건 인생에 힘이 없어요.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20살짜리가, 17살짜리가 좋았는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꼴랑 경험해본 거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인구의 98%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잉여 농산물이 없으니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다 불행할까요? 아니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될 때 그 농사를 기똥차게 잘 짓겠다고 마음먹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몰입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자, 스키 선수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인대 끊어져서 스키를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평생을 거기에 걸고 제일 재밌었던 일이었는데 스키를 못하게 됐어요. 고1 때 공부 시작했어요. 서울대 갔어요. 공부 즐기면서 몰입해서 했어요. 한번 몰입했던 그 마음으로 포인트를 바꿔서 몰입했어요. 살다 보면 역경이 닥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좌절한 게 좋나요?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꿔서 내가 여기 몰입하면 이것도 재밌어져.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사랑하는 만큼 몰입하고 몰입하면 진짜 재밌고 재밌어서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이거로 세계 인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재밌어. 그리고 그게 숭고하게 느껴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 바뀌어요. 근데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라는 저는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회의하면서 지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고 지 편한 거 찾아다녀요. 공부하다 좀 어려우면 자꾸 핑계대요. 자, 그래서 몰입하는 걸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자, 비교가 없는 승리. 1등 해야 맛인가요? 그래야 열심히 노력하나요? 꼭 뭔가 성공해야 승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몰입을 하면 누굴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안 들어온대요. 진짜 몰입을 해본 사람은. 공부에 몰입하면요. 저희 GTG의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 꼭 누구를 이겨야지. 꼭 큰 성공을 해야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지. 아니에요. 공부하는 동안 뭔가 깨닫는 맛이 있어요. 안 풀리고 낑낑대는데 해결하는 맛이 있어요.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
연결이 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맛, 성공하는 맛,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성장하는 맛이 있어요. 몰입을 하면 이런 거가 진짜 내 노력의 대가고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승리예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하늘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나는 사람이 할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걸 지인, 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성공과 실패는 나한테 안 달려있으니까 그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난 충분한 대가를 받았어. 그때 느끼는 충만함과 기쁨이 나의 보상이야.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진짜 완전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어요. 승리하려고 하는 애는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업적을 남길 가능성이 없어지면 공부 그만큼 안 합니다. 자꾸 꾀를 냅니다. 몰입을 안 해요. 자기 에너지를 다 발휘를 못 해요. 자, 사고력 수학과 몰입. 자, 제가 황동문 교수님의 이 몰입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고력 교재를 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제가 연구한 장치를 도입을 했어요. 사고력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선행 지식을 좀 애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가르쳐 준다. 피타고라스 중학교 때 배울 거를 애들 눈높이에서 가르쳐 준다. 1차 방정식, 연립 방식을 애들 눈높이에서 가르쳐 준다. 이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맛을 느끼게 하고 그 과정에 머리가 직접 개발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맞게 배치해서 도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몰입을 유도함으로써 사고력을 개발하는 게 우리 사고력 수학의 철학 또는 교육 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 개발한 게 CMS에서 개발했는데 이때는 제가 보조였어요. 한원재 대표님이 메인이었고 조경희 소장님이 메인이었어요. 저는 그냥 따까리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드신 게 이 마인드로 했어요. 그 다음에 CMS에 가서 제가 부소장으로 개발했어요. 그 전에 개발한 걸 업그레이드 했는데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 이 색깔을 더 입혔어요. 그 다음 GTG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온전하게 주도했어요. 오로지 이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생각하는 맛,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생각하는 즐거움 이런 종류들을 제가 만들어서 몰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생각하는 맛을 보게 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좋은 문제가 중요한데요. 좋은 문제는 도전을 시키고 흥미로워서 애들을 알아들이는 문제예요. 그 안에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으면 더 좋은 문제예요. 기왕이면 풀이법이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한번 성공하고 더 좋은 풀이 없나 생각하고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풀이법이 달라서 서로 풀이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좋은 문제예요. 오픈 문제, 열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솔루션 1, 2, 3 있는 게 좋아요. 또 기왕이면 좋은 문제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격벽 안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로그 따로, 수열 따로, 2차 함수 따로 있었는데 걔들을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만드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에서 추가 탐구로 확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탐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착착착착 배치하는 게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부모님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발달 단계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좋은 소스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이게 발달 단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도 하시면 좋죠. 자, 교과수학과 몰입. 교과수학도 몰입이 됩니다. 꼭 몰입이라는 게 어떤 문제 하나만 깊이 몰입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황동문 교수님 몰입에서는 90% 이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만 주로 하고 있어요. 이분이 주로 연구자시기 때문에, 탑 클래스 연구자이기 때문에 프론티어로서 어떤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과 수학,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 교과 수학 학습이잖아요. 이때도 몰입이 되고, 몰입을 이용하면 공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공부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기왕이면 한 번에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과목만 공부하면 그 과목에 관계된 뉴런과 시냅스가 막 활성화가 돼요. 잠자고 있던 시냅스, 뉴런이 활성화되고 저 깊은 곳에 있던 장기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장기 기억을 꺼내는 것은 의식이 하지 않아요. 무의식이 하거든요. 그게 점점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교과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압축해서 모듈화를 해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는 한 줄 풀이를 달라 또는 제목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는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으로 쪼갠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등적 변형을 한다.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증명한다. 유클리드가 증명한 피타고라스 증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쪼갠다, 등적 변형한다, 이렇게 몇 개의 모듈로 쪼개서 스토리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기억력은 걔를 기억을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인출도 잘하고요. 다른 큰 문제를 풀 때 갖다 붙이기도 쉬워요. 이걸 압축과 모듈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압축을 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어요. 이걸 또 압축해서 더 큰 거를 또 할 때 부품으로 써요. 그 다음 이것도 압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프로 연구자가 되면 하나의 개념으로 다 설명해요. 하나의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삼각형으로 쪼개서 대칭 이동한다. 요 개념으로 꽤 큰 문제 하나를 압축해서 해요. 이런 압축과 모듈화가 될수록 장기 기억에 체계적으로 착착착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몰입해서 하면 요걸 해야 돼요. 압축과 모듈화. 그 다음에는 기억하기를 해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분산학습과 셀프 테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분산학습과 셀프 테스트를 하고 더 잘하려면 아까 압축해서 모듈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듈하고 기반 지식, 과거의 지식하고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아, 얘는 똑같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옛날 내가 최대 최소 구할 때 이차함수 구하는 거 했고 산술기하 했는데 얘는 코시 시바라츠로 하는구나. 근데 코시 시바라츠로 최대 최소하는 애는 산술 평균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과거의 기반 지식하고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또 모듈과 모듈 사이에 연결을 해요. 대동법을 했고 포포제 개혁을 했어요. 역사에서. 아, 얘들이 다 동일하게 중산층 양인계급이 몰락하면서 국가의 세금이 부족해지고 양반계급이 커지면서 세수가 부족해져서 문제구나. 그래서 대동법하고 폭포개혁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두 모듈, 대동법과 호포제 개혁이라는 모듈끼리 세금에 이런 거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연결, 이게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조화해야 돼요. 똑같은 세금 제도인데 고조선 시대 세금 제도, 삼국시대 세금 제도, 고려시대 세금 제도, 조선시대 세금 제도, 현대의 세금 제도,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가 밀란하고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쫙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구조화 능력이 많이 길러져요. 사회도 똑같고요. 과학도 똑같고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하나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걸 하게 돼요. 자, 수학에서 어떻게 모듈화하고 분산학습하고 또 연결하는지 옛날에 한번 설명회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인지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서 메타인지도 한번 했었는데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몰입하도록 돕는 방법. 작은 성공의 눈덩이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우리 사고력 수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해서 점점 어려운 것도 도전을 시키면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요. 그럼 점점점 몰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이 몰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큰 애들은 의식적으로 안 풀리고 답답한 어려운 거를 참고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데 안 풀려도
어린애들은 이게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려면 이렇게 작은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굴려가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퍼즐도 많이 도입합니다. 교과시험 문제집은 이 몰입이 안 돼요. 선순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확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애들이 몰입을 못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고요. 수학 멘탈도 안 강해졌는데 교과 심화 문제집 던져주면 못 푸니까 결국은 다 알려주고 암기시키고 오답 노트하고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심화 문제는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사고력 수학은 이렇게 애들 발달에 맞게 또 애들 몰입 정도에 맞게 착착착착착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요거는 저희 GTG가 제일 잘합니다. 딴 데는 이만큼 없어요. 이렇게 잘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고력 수학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입하도 돕는 방법. 성장 마인드셋 맞춰주세요. 이건 성장 마인드셋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성장 마인드셋 없으면 안 풀리면 포기해요. 내 클래스가 고까지라서 어차피 안 되니까 도전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만 좀 벽에 부딪혀도 계속 도전하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정감. 실패는 나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내가 지금 실패한 건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실험한 거야. 그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어. 요 경험을 해야 돼요.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혼을 내줬어요. 혼은 안 내지만 어쨌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몰입은 안 돼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몰입이 안 돼요. 틀릴 것 같아 무서워서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안정감이 필요해요. 자, 몰입하도 또 돕는 방법, 도전입니다. 학생이 할 수 아는 뻔한 것만 자꾸 반복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만 1점 싸움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높은 단계, 자기가 손이 닿을 만한 단계를 만들어서 몰입을 하도록 도전을 시켜야 돼요. 헝가리에 라즐로 라츠라는 교사가 있어요. 이 교사가 에트베스 경시대에 있을 때 부다페스트에 있는 어떤 루터교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때 배출한 제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시키면서 한 거예요. 미국의 베이더라는 수학 교사가 있었어요. 물리학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 밑에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 와일즈, 이름 정확히 안 나는 노벨상 물리학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시키는 분인 거예요. 아까 뉴욕의 LA의 어떤 히스패닉 고등학교에서 AP 수학 전국 공립고등학교 4등 하게 만들었잖아요. 도전을 시키니까 애들이 몰입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과 수학이나 경시 수학에서는 주로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시켜서 숙달시키죠. 하지만 사고적 수학은 약간 도전적인 걸 던져놓고 애들이 하게 해요. 포기하면 자꾸 이렇게 발문을 던져주면서 아니면 팀으로 안 포기하지 않고 자꾸 도전하게 시켜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점점 몰입이 되고 그때 성공하면은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그 몰입의 맛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 뻔한 거 반복 학습시키면 안 돼요. 다음에 슬로우 팅킹입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안 풀린다고 부모님이 바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풀라고 재촉하면 안 돼요. 못 풀었다고 지금 당장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던져놨다가 일주일 뒤에 풀면 풀리기도 해요. 저희 문제기력 수학은 한 3주까지는 계속 던져놓게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포기했던 애가 다음날 되면 달려들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안 가르쳐 주는 게 슬로우 팅킹 하라고. 마음이 조급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풀리면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뭐 과거에 장기 기억에 있던 개념과 원리를 막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에 내가 맨날 며칠이고 이 한 문제만 한다. 이 여유가 필요해요. 안 되면 좀 이따 해. 언젠간 될 거야. 이런 느긋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슬로우 띵킹이라고 황농문 교수님이 이름 붙이셨고 그래요. 다음이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이건 아까 조금 강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성공할 때마다 축하를 해주고 그게 더 큰 도전, 더 높은 레벨에 도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틀렸다 하면은 틀렸다가 아니고 더 생각해봐 가 좋아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기타. 이제 조금 큰 애들 이야기요. 어떤 분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다. 90%는 목표 설정에 달렸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100일이 주어져 있으면 90일은 문제를 define 하는데, 정의하는 데 쓰겠다고 해요. 90%는 91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분은 몰입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몰입하는 방법을 아니까 몰입만 하면 그 다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입에 들어가려면 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몰입이 되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의 디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몰입하는 기술만 있으면, 몰입해본 경험만 있으면, 몰입할 줄만 알면은 몰입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 설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몰입에 대해서 모르면은 애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에 대해서 성장 마인드 세션이, 몰입의 효과니 이런 것들을 강의해 주면 좋아요. 더 큰 거는 몰입을 체험해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좋죠. 제 사고력 수학에서 그 몰입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2시간이 한계예요. 사고력 시간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도전시키니까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입 캠프라는 걸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몰입을 시킨 거예요. 수학만. 그래서 제가 GTG 몰입 캠프를 제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두 분 학부모님이 몇 번이나 간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자신 없어요 했는데 간청하시고 간청해서 진짜 몰입 캠프는 한 며칠은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은 도저히 못하겠고요. 하루짜리 몰입 캠프 합니다. 원래는 한 일주일 해야 좋아요. 그 정도 강한 몰입을 해봐야 좋은데 그만큼까지는 도저히 제가 못하겠고 하루짜리 몰입 캠프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시는 분들 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체력은 원래 못할 거고 저같이 귀한 사람이 못할 거고 또 저같이 이제 몰입에 대해서 저도 강한 몰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줄 말도 적고 그래서 손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초보가 왕초보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은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 캠프가 방학 때 있었어요. 1월 달에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2주 동안 있었는데 제 아들을 못 보냈어요. 제 딸을 못 보냈어요. 보내려고 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꼭 보내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못 보내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방학 때마다 캠프하니까 황동문 교수님의 그 몰입 학당인가 뭐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처럼 놓치지 마시고 방학 때 되면 미리 좀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전화해서. 그래서 진짜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하거든요.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새로 지어서 진짜 시설 좋거든요. 거기에 서울대 학생들이 조교로 붙어서 일주일 동안 또 2주 동안 다 도와줘요. 황동문 교수님이 막 직접 강연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가 5학년부터 받던데 방학 때는 꼭 이용하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걔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인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